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2살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따뜻함을 떠올리죠.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것들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9, 조금 이른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꾸릴 가정이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내 편이 되어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어떤 가족은 울타리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특히 가족이니까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걸요. 제 시어머니는 평생을 형제 간 우애와 가족의 도리를 입에 달고 사신 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자식 사랑이 지극한 평범한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한쪽의 살을 도려내어 다른 쪽의 배를 채우는 식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와 제 남편이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던 그 집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요즘 사람들은 영끌해서 집 샀다고 쉽게 말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만든 피 묻은 성이었어요. 남편은 본래 말이 없고 우직한 사람이에요. 기술직 공무원이 꿈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이 캠퍼스를 누빌 때 남편은 카센터 바닥을 기어다니며 기름밥을 먹었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동생 학비와 시어머니 생활비로 들어갔고요. 저와 결혼할 때 남편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미안해. 고생만 시킬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잡는 게 맞나 싶다. 가진 게 빚이랑 몸뚱이밖에 없는데. 프러포즈 하던 날 금반지 하나를 선물해주며 울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투박하고 기름때 낀 손이 좋았습니다. 성실함 하나는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돈은 같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가난을 벗어나기엔 세상이 너무 가혹했어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은 투잡도 아니고 쓰리잡을 뛰었어요. 낮에는 세탁소 기계를 돌리고 저녁 6시부터는 배달 오토바이를 탔죠. 그리고 밤 12시가 넘으면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죠.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남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터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5년 전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던 날이었어요. 영하 15도의 날씨에 칼바람이 불던 새벽 3시쯤 남편이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여보, 왔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자다 깬 제가 불을 켜자 남편이 황급히 화장실로 숨어버렸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 남편이 찬물에 패딩 점퍼를 벅벅 문대고 있더군요. 그 패딩에는 누군가 토해놓은 오물 자국이 선명했죠. 손은 붉게 얼어 있었고요. 대리 불렀던 손님이 속이 안 좋았나 봐. 차 쓰기도 전에 뒷목에다가 실례를 하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고 보니 만취한 손님이 운전 중인 남편의 등 뒤에 구토를 한 것이었습니다. 냄새는 지독했고 옷은 젖어 축축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손님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세탁비라도 받았어?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재수 없게 운전을 왜 이따위로 하냐면서 내 뺨을 치더라고. 경찰 부르려다 그냥 왔어. 그 사람이랑 실랑이 할 시간에 콜 하나 더 타는 게 낫잖아. 5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날 밤 남편은 오물이 묻은 옷을 빨면서도 오늘 팁으로 10,000원 더 받았다며 제게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화장실 문을 닫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의 토사물을 뒤집어 쓰고 뺨을 맞아가며 번 돈. 그 돈이 너무 차갑고 서러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라고 편하게 지낸 건 아니에요. 세탁소 카운터를 보면서 틈틈이 부업을 했죠. 인형 눈알 붙이는 일부터 쇼핑백 접기, 마늘 까기까지 안 해본 게 없었죠. 특히 인형 눈알 붙이는 일은 정말 지독했어요. 개당 3원 하는 그 일을 하루에 3,000개씩 했어요. 나중에는 엄지랑 검지 지문이 달아 없어져서 주민센터에서 지문 인식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면 테이프를 감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한 달 식비 20만 원. 외식은 1년에 딱 2번. 제 생일과 남편 생일에 먹는 돼지갈비가 전부였죠. 커피는 믹스커피만 마셨고 화장품은 로션 하나로 둘이 썼어요. 옷은 세탁소에 손님이 버리고 간 옷들을 수선해서 입었고요. 그렇게 10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기적이 찾아왔어요. 경기도 외곽 지어진 지 30년 된 낡은 2층 상가 주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1층은 세탁소 자리, 2층은 살림집. 붉은 벽돌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옥상 방수는 다 벗겨져 녹색 페인트가 너덜너덜한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보다 빛나는 집이었어요. 대출이 끼어 있긴 했지만 처음으로 갖는 내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던 날 우리는 그 텅 빈 2층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어요. 여보, 오늘은 시켜 먹자.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군만두도 추가해. 남편이 호기롭게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삿짐도 들어오지 않아 휑한 거실, 낡은 장판 위에서 우리는 짜장면을 비볐어요. 와, 진짜 맛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지? 제가 묻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등기권 리증이었죠. 그 파란색 표지를 보는 순간 목구멍에 걸려있던 짜장면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굳은 살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한 손바닥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진짜 고생했어. 나 같은 놈 만나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짜장면 그릇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대리운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우리는 불어터진 짜장면을 앞에 두고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10년의 서름, 남의 집 살이의 고단함, 시댁의 무시, 그 모든 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맹세했어요. 이 집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더 이상 돈 때문에 굽신거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살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은 이 성을 무너뜨리러 온 불청객들, 그들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포식자들이었죠. 본격적인 갈등은 시어머니의 황합잔치 날 터졌습니다. 집을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며느리인 저에게 출장 뷔페가 되라는 명령임을 알았지요. 그래도 기쁜 날이니 참자 하고 넘어갔어요. 잔치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50인분이나 무쳐야 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가족끼리라던 말과 달리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 부르신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기름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며느리 된 도리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했어요. 오후가 되자 도련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세련된 아가씨였어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찌든 저에게는 물 한 잔 안 주시더니 도련님, 여자친구에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귀한 손님 오셨네. 힘들게 뭐 하러 왔어?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안방 상석에 앉히고 과일을 직접 깎아주셨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 형수님 혼자 너무 고생하시는데 여자친구가 예의상 묻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놔둬라 놔둬. 쟤는 원래 저런 일 하는 애다. 세탁소 하잖아. 몸 쓰는 게 익숙해서 금방 해.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앉아서 과일이나 찍어 먹어라. 원래 저런 일 하는 애. 그 말을 들으니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부리기 좋은 하녀이자 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여서요. 그때 밖에서 음료수를 사오던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화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그만해. 앞치마 벗어. 나가자.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불이 나게 쫓아오셨죠. 야, 너 미쳤냐? 손님들 다 와 있는데 어딜까? 오늘 설거지 다 하고 과일 나오고 뒷정리까지 하고 가야지. 남편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파출부예요? 성훈이 여친은 손님이고 내 마누라는 종입니까? 왜 사람 차별해요? 새벽부터 와서 고생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급이 다르단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이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잔칫날 재수 없게. 성훈이는 사업할 사람이고 제 여친은 대기업 다닌단다. 그러니 네 처랑 비교가 되냐?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효도지. 어디서 유세를 떨어? 그렇게 남에게도 듣지 못할 치욕적인 말은 들은 그날 우리는 도망치듯 나왔지만 상처는 흉터처럼 깊게 남았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그 말이 훗날 가진 게 생기니 내놓으라는 요구로 변질될 줄은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의 사업 실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페를 차렸다 망하고 주식에 손을 댔다 날리고 친구와 동업을 한다며 사기를 당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호출했어요. 야, 네 동생 죽게 생겼다. 이번만 막으면 된다더라.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라. 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땡전 한 푼 없어요. 집 대출금 갚느라 숨만 간신히 쉬고 살아요. 제발 성훈이 좀 그만 감싸세요. 제 나이가 40이라고요.
남편의 거절하자 이제 시어머니는 저를 타깃으로 삼으셨죠. 본격적인 전화 테러가 시작된 겁니다. 세탁소 문을 여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정확히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좋게 좋게 이야기하셨어요. 형제가 잘 되면 다 너희한테 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탁소 문이 딸랑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것이죠. 야, 너 내 전화 왜 안 받니? 시어머니가 웃음냐? 하필 그때 가게에는 단골 손님인 아주머니 한 분과 셔츠를 찾으러 온 젊은 남자 손님이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있건 말건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앞 의자에 가방을 집어 던지고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손님 계시니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난처해서 작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동네방네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손님? 손님이 대수냐? 자식 새끼가 중내 사내 하는데 장사가 눈에 들어와?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며느리가 살갑게 군다는데 나는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저런 독한 걸 며느리라고 들였는지. 그때 세탁소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민망한 듯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새댁, 나 나중에 다시 올게. 분위기가 영 아니네. 단골 손님이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세탁물 바구니를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비아냥거리셨지요. 너, 남의 집 냄새나는 옷이나 만지면서 평생 이렇게 살래? 막내 성훈이가 이번에 사업만 성공하면 너희 이 짓거리 안 해도 된다니까.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 준다는데 왜 굴러들어 온 복을 발로 차? 옆에 있던 젊은 남자 손님이 셔츠를 받아들고 나가면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쯧쯧 집안 꼴하고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어요. 일터는 저에게 자존심이자 생계의 터전이었는데 10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제 공간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흙탕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 일해야 해요. 제가 입술을 깨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저주 같은 말을 남기셨어요. 이번 주 내로 부동산에 집 안 내놓으면 내가 짐 싸 들고 너희 집으로 들어가마. 시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 있으면 계속 버텨봐라. 그날 밤 남편은 도련님에게 불려 나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 몰래 가게 문을 닫고 그 술집으로 향했어요. 구석진 자리, 이미 소주병이 서너 병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혀가 꼬인 채 남편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칸막이 뒤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형, 솔직히 말해봐. 형, 나 부러워서 그러지? 남편은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은 기술 배워서 평생 기름밥, 먼지밥 먹고 사는데 나는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폼나게 사니까. 그래서 샘나서 안 도와주는 거지? 에이, 쪼잔한 인간. 그러니까 형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도련님의 막말에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멈추지 않고 비수를 꽂았어요. 형,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기대했는지 알아? 형은 딱 봐도 그릇이 간장 종지야.
근데 나는 대접이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성훈이 너는 큰일 할 놈이니까 형이 좀 희생하더라도 네가 잘 돼야 집안이 산다고. 형도 알잖아? 장남이면 장남값을 해야지. 집문서 하나 쥐고 벌벌 떠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도련님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남편의 다음 행동 때문에 멈칫했어요. 남편이 소주 한 잔을 원샷하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그래,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못난 형이 뒷받침 못해줘서 미안하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오만방자함 앞에서 화를 내는 대신 평생 세뇌당한 장남의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지옥 같은 고리를 끊을 사람은 착해 빠진 남편이 아니라 독한 며느리인 저밖에 없다고요? 시어머니의 선전포고 이후 저희 집은 초상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지키고 동생도 돕는 방법이 없을까? 그 미련한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더 알아볼게. 3억 만들면 집은 안 팔아도 되잖아. 남편은 땀에 젖은 티셔츠 바람으로 하루 종일 밖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거절이었죠. 이미 집 담보 대출이 꽉 차 있었고 남편의 신용 등급으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저녁에 들어온 남편의 손에는 구겨진 대출 상담 신청서만 잔뜩 들려 있었어요. 안 된대, 다 안 된대. 남편은 식탁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도 따라 나섰죠.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 집 없으면 죽어요. 10년 개처럼 일해서 겨우 산 집이에요. 성훈이 사업 조금 작게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달마다 도울게요. 제발 집 파는 것만은. 남편은 40이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빌었어요. 하지만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큰아들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사과를 씹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내 새끼가 질질 짜기는 야 누가 집 뺐는데? 빌려달라잖아 빌려달라고. 너는 동생이 대박날 기회를 잡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형 됐어? 옆에 있던 도련님은 더 가관이었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으시개로 이를 쑤시며 거들더군요. 형,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 나중에 성공해서 2배로 준다니까? 아, 그리고 형수랑 짠 거야? 형수가 시키드나? 가서 질질 짜라고? 야, 이 새끼야. 남편이 참지 못하고 도련님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동생한테 손찌검이야, 못난 놈, 못난 놈. 당장 나가. 내일 모레까지 부동산 안 가면 내가 너희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줄 알아라. 결국 저희는 쫓겨나듯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주말에 찾아왔어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긴 남편을 위해 억지로 김치찌개를 끓여 숟가락을 쥐어준 참이었어요. 띠띠띠띠.
갑자기 현관도록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놀라서 현관으로 뛰어나가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과 50대 부부가 구두를 신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쏘스라치게 놀라 막아서자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손님들에게 손짓했어요. 자, 들어오세요. 여기가 거실이고 저기가 안방이에요. 구조는 잘 빠졌어요. 아니, 어머니, 저희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자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내가 말했지? 이번 주까지 안 내놓으면 내가 처리한다고. 내가 금매로 내놨다. 이분들이 현금으로 바로 사신다니까 집 좀 보여드려라. 집을 보러 온 부부는 우리 부부를 힐끔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의 집에 그것도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쳐들어와서는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머, 집이 좀 좁아 보이네. 짐이 많아서 그런가. 여자가 혀를 차며 거실 벽지를 손가락으로 쓱 훑었어요. 도배도 새로 해야겠네. 곰팡이 냄새 안 나요? 1층이 세탁소라 습기가 차나?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바른 벽지, 우리가 매일 쓸고 닦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10년 세월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안방인데 볕은 잘 들어요. 얘네가 살림을 못해서 그렇지. 싹 뜯어 고치면 살만해요. 싸게 드릴 테니 계약하시죠. 저는 수치심에 몸이 떨려왔어요. 속옷이 걸려있는 건조대, 침대 위 흐트러진 이불,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 낯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제발요. 제가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손님들을 이리고 베란다 쪽으로 가셨어요. 여기 뷰가 좋죠. 아, 그리고 옥상도 쓸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 부부를 마치 이 집에 얹혀 사는 벌레 보듯 무시하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30분간의 지옥 같은 집 구경이 끝나고 그들이 나간 뒤 현관에는 흙 묻은 발자국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남편은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치찌개는 차갑게 식어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남편의 어깨는 들썩이고 있었죠. 내 집에서조차 주인 대접을 못 받는 신세.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인 공간마저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보, 나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올게. 힘없이 나간 남편이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베란다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쳐나가 동네를 뒤졌어요. 놀이터, 편의점, 공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있어? 밤 공기는 차가웠고 제 숨소리만 거칠게 메아리칠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 바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여보, 제가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남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남편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그냥 죽을까? 뭐?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오잖아. 그거면 3억 되잖아. 그럼 당신 집 안 팔아도 되고 엄마한테 돈도 줄 수 있잖아. 내가 죽어야 다 해결될 것 같아.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이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고 있었어요. 살아있으면 집을 팔아 돈을 내놓으라 하고 죽으면 보험금을 내놓으라 할 사람들, 그리고 남편 자신조차 스스로를 그렇게 돈주머니로만 생각하게 가스라이팅 당해버린 거였어요.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살인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짝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질 정도로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당신이 왜 죽어? 죽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당신이 죽어?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잖아. 당신 정말 억울하지도 않아? 여보, 나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남편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여린 마음의 40대, 가장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착해 빠진 바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겠다고, 더 이상 힘없는 피해자로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집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지만 그 집 판 돈이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목구멍을 찢어놓는 가시가 되게 만들겠다고요. 여보, 일어나. 그만 울어. 저는 남편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주며 말했어요. 집 팔자. 팔아버려. 제 말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대신 나한테 맡겨.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이대로 절대 안 죽어. 내 손으로 그 집구석 박살을 내놓을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방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아니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게 가다듬고 떨리는 숨을 삼켰죠.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집 내놓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바로 환호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 잘 생각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이게 다 가족 살리는 길인 걸 네가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어제 데려간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바로 연락하마. 시어머니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죠. 저희 부부의 피땀 어린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저 막내 아들 사업 자금이 생겼다는 사실에만 기뻐하시는 모습에 먼지처럼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마저 깨끗이 사라지더군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도련님과 함께 족발 대짜 하나를 사들고 가게로 달려오셨습니다. 자, 먹어라. 이제 큰일 치르려면 힘내야지. 내 살다 살다 며느리 덕을 다 본다. 저는 기가 찼지만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족발 뼈를 뜯으며 선심 쓰듯 툭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너희 집 팔면 당장 갈 데는 있냐? 보증금도 없이 월세 구하기 힘들 텐데. 알아봐야죠. 정 안 되면 고시원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며 도련님을 바라봤어요. 야, 성훈아. 형이랑 형수가 너 때문에 집까지 판다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야 되겠냐?
안 되겠다. 예, 너희 그냥 짐 싸서 본가로 들어와라.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사는 집으로요. 거긴 방도 2개밖에 없잖아요. 안방은 내가 쓰고 작은 방은 성훈이가 쓰니까 베란다 쪽 미닫이 방 있지. 거기를 좀 치우면 둘이 눕기엔 충분할 거다. 창고로 쓰던 방이라 짐이 좀 있긴 한데 가족끼리 뭉쳐 살면 식비도 아끼고 좋지 않겠니? 다음 날 저희 부부는 그 방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짐승 우리 같은 곳을 내주진 않겠지 싶었지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여기다, 아늑하고 괜찮지?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가 안내한 곳은 주방 옆 베란다를 불법 확장해서 만든 1.5평짜리 쪽방이었어요. 미닫이 문을 여는 순간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죠. 어머니, 여기 창고잖아요. 곰팡이 냄새 안 나세요? 제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방바닥은 장판이 찢겨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구석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벽지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이라곤 손바닥만한 환기구 하나가 전부였고 단열이 안 돼서 밖보다 더 추웠습니다. 심지어 문도 아귀가 맞지 않아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지요. 남편이 누워봤는데 발목이 문 밖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둘이 어떻게 자요? 다리도 못 뻗는데요? 아이고, 유난 떨지 마라. 부부끼리 꼭 껴안고 자면 되지. 옛날엔 단칸방에서 애 5도 키웠어. 너희가 아직 배가 불러서 찬밥 더운 밥 가리는구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빗자루로 거미줄을 걷어내신 후 진짜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 방값은 안 받으마. 대신 식비랑 공과금은 너희가 내라. 내가 늙어서 반찬하기도 힘드니 네가 아침 저녁으로 국 좀 끓이고 막내 성훈이 셔츠 다림질도 네가 세탁소 하니까 잘하겠네. 그것도 좀 해주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3억짜리 집을 팔아 바치고 들어오는 아들 부부에게 곰팡이 핀 창고를 내주면서 식모살이의 하숙비까지 뜯어내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우리 부부를 뼛속까지 발라먹겠다는 심산이었죠. 결국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개야 돼지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월세를 얻어 나갈게.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썩어나냐? 월세 낼 돈 있으면 성훈이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지. 가족끼리 돕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너희 잡아먹니? 응?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필요할 때 빨아먹고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두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해드리겠다고요. 가족이라는 그 역겨운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려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저는 식탁 아래로 남편의 허벅지를 살짝 꼬집으며 그만하라고 제스처를 취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얼굴로 상냥하게 웃어 보였어요. 여보, 왜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아. 돈 아껴야지. 어머니, 저희 들어올게요. 갈 곳 없어서 막막했는데. 역시 가족밖에 없네요. 시어머니는 제 웃음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는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게 며느리 된 도리지 않니, 도리.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저희가 들어갈 땐 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혼수를 챙겨갈 테니까요.
집이 팔리고 장음을 받기까지 한 달. 그 시간은 폭풍전야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 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짐은 쌌냐, 가구는 버렸냐. 확인하실 때마다 저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댁 좁은데 짐을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요. 필요한 것만 딱 챙길게요.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알아서 잘할게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저는 표정이 싹 바뀌었죠. 실제로 저희 집 거실에는 이삿짐 박스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어요. 보통 이사를 가면 묵은 짐을 버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반대였습니다. 베란다 창고 깊숙이 박혀 있던 쓰레기 같은 짐들까지 모조리 꺼냈죠. 남편이 10년 전에 입던 낡은 작업복, 유행 지난 잡지 묶음, 고장난 선풍기, 짝 안 맞는 플라스틱 반찬통과 심지어 다 쓴 샴푸통까지 챙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런 쓰레기는 왜 챙겨? 가서 버리더라도 여기서 버리는 게 낫잖아. 저는 테이프를 쫙 뜯어 박스를 닫으며 웃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버려. 저 샴푸통 하나가 시어머니 안방 차지하는 공간이 될 거야. 쓰레기 봉투값도 아까워. 시댁 가서 버릴 거야. 거기 마당 넓잖아. 이사 견적을 보러 온 업체 팀장님과의 대화도 잊을 수가 없어요. 50대 베테랑 팀장님은 집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모님, 짐이 7톤은 나오겠는데요. 근데 가시는 곳이 20평대 단독주택방 한 칸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컨테이너에 보관하셔야 해요. 저는 팀장님께 시원한 비타오백 한 병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팀장님, 저 사실 이번에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네, 전쟁이요? 네, 시어머니가 집 팔아서 시동생 주라고 하셔서요. 짐 다 싸들고 시댁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짐을 예쁘게 정리해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빈틈없이 꽉꽉 숨 쉴 구멍도 없이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현관문 막아도 되고요. 화장실 앞 막아도 돼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팀장님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잇몸을 보이며 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팀장님도 동생 빚보증 섰다가 집 날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셨던 거 있죠? 아이고, 사모님. 제가 테트리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집 천장까지 박스로 도배를 해드리죠. 5톤차 말고 1톤 용달 하나 더 부르시죠? 장독대랑 화분까지 싹 다 실어 날라야 제맛이니까요. 네, 부탁드려요. 제일 큰 차로 제일 요란하게 와주세요. 드디어 이사 전날 밤이 되었어요. 텅 빈 집에 짐 박스만 가득했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마지막으로 배달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3년 전 짜장면을 먹으며 행복해 했던 그 자리에서요. 걱정스러워 했던 남편도 이삿날 모습이 상상이 됐는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진짜 독해. 내가 알던 그 순둥이 맞아? 순둥이는 이미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미친년이야. 당신은 이제부터 그냥 내 뒤에 숨어서 구경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는 치킨 뼈까지 씹어 먹으리란 각오로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내일 아침 7시.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은 끝이 나겠죠? 저 산더미 같은 박스들이 시댁의 마당을 덮고 거실을 점령하고 안방을 채울 모습을 상상하니 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시댁 골목 어귀.
평화롭던 주택가에 요란스러운 트럭 소리가 났어요. 육중한 5톤 트럭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자 주택가 길가에 내놓은 화분들이 덜덜 떨렸죠. 트럭 뒷공무니가 시댁 대문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작업 개시. 이삿짐센터 팀장님의 우렁찬 구호와 함께 인부 5명이 트럭 뒷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그 안에는 저희 부부의 12년 살림이 블록처럼 빈틈없이 아주 살벌하게 꽉 차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허둥지둥 뛰쳐나오셨어요. 뒤이어 도련님도 눈 비비며 나왔다가 집채만 한 트럭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 저게 뭐야? 우리 집 이사가? 아니, 오늘 형이 이사 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 뭐냐? 당신들 누구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저는 조수석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우아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얘, 너 지금 이게 다 뭐냐? 몸만 오라니까 웬 이삿짐 차를 끌고 와?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흔들며 따져 물으셨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가족끼리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 살림 다 챙겨왔어요. 하나도 안 버리고요. 뭐? 이 많은 걸 어디다 두겠다는 거야? 당장 돌려보내. 하지만 제 신호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팀장님, 일단 냉장고부터 들어가죠. 기존 냉장고 빼버리고 저희 거 넣을게요. 오케이. 헌 냉장고 뺍니다. 건장한 인부 2명이 주방으로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안 돼. 네, 냉장고 하며 매달렸지만 전문가들의 손놀림을 당해낼 순 없었죠. 시어머니가 아끼던 15년 된 누런 냉장고가 마당 한 구석으로 내몰리고 그 자리를 저희 집 문 4개짜리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댁 현관이 좁아서 냉장고가 걸려버린 거예요. 사모님, 이거 안 들어가는데요. 문짝 떼야겠습니다. 네, 떼세요. 현관문도 떼서라도 넣어야죠. 제 지시가 떨어지자 전동 드릴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문짝 다 부서지네. 야, 이 미친년아, 너 제정신이야? 저는 정신 나간 듯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욕을 하세요? 이거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냉장고에서는 얼음도 나와요. 이제 편하게 얼음물 드세요. 그때 마당에 서 있던 도련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형수, 지금 내 방에 박스 넣고 있잖아요. 빨리 빼라고 해요. 2층 사다리 차는 쉴 새 없이 도련님 방 창문으로 짐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도련님. 제가 깜빡했네요. 저희 옷이 좀 많아서요. 도련님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기로 했어요. 도련님 짐은 저기 옥상에 창고 있죠? 거기에 좀 두세요. 뭐라고요? 옥상 창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도련님이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도련님의 손을 탁 쳐냈어요. 왜? 꼽냐? 어머니가 그러셨어. 형제끼리 돕고 살라고. 형수가 옷 둘 데가 없다는데 네가 좀 양보해라. 너 사업한다며? 사장님이 그 정도 그릇도 안 되냐?
남편의 싸늘한 말에 도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소음에 참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경찰관 차에서 두 명이 내리자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살려줘요. 이것들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을 다 부수고 있어요. 당장 좀 쫓아내줘요. 주거 침입죄로 다 잡아 넣어요. 경찰관은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무단 침입을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현이 깡패 같은 놈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부수고 있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신고가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서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내밀었어요.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 접수증이었죠.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댁 며느리이고요. 오늘부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합법적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마쳤고 등본에도 저희 부부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으시면 무단 침입이 아닌데?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허락한 적 없어요. 내 집이라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이 전입신고까지 하셨으면 법적으로 여기 거주자입니다. 이사 오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건 가족끼리 해결하셔야지 저희가 쫓아낼 권한이 없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죠. 공권력마저 며느리의 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짐이 많아서 좀 시끄러웠나 봐요. 최대한 조용히 끝낼게요. 제가 정중히 말하지 경찰관은 적당히 하라는 말을 남기고 철수했어요. 경찰차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팀장님, 이제 안마의자 넣어야 해요. 저희 집에서 가장 크고 육중한 안마의자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댁거실은 이미 85인치 TV와 6인용 식탁으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태였지요. 팀장님, 저 안마의자는 안방으로 넣어주세요. 어머니 침대 옆에 딱 붙여주시면 돼요. 안 돼. 내 안방은 절대 안 돼. 결국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가로막고 들어누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어머니, 저거 렌탈 아니고 큰 맘 먹고 산 500만 원짜리예요. 마당에 둬서 비 맞으면 고장 날 텐데요. 저거 어머니 허리 아플 때 쓰시라고 가져온 건데 싫으세요? 그럼 도련님, 사업 자금에서 500만 원 까고 버릴까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틈을 타 인부들이 안마의자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마의자가 들어가자 자개장롱 문이 콱 막히고 시어머니의 안락하던 안방은 순식간에 창고처럼 변해버렸어요. 이삿짐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거실, 주방, 화장실 앞까지 박스가 천장 높이로 쌓였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박스 더미를 넘어가야 했고 주방 싱크대는 짐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트럭 기사님께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아직 1톤 트럭 남았죠? 뭐, 더 있다고? 너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냐? 저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좁아도 끼어 자고 불편해도 참고 사는 게 가족이라면서요. 저랑 어머님 큰아들, 이 집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 살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어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갇혀버린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입에 거품을 무시더니 그대로 뒤로 쿵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엄마, 엄마, 도련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그렇게 꼬박 이틀을 알아놓으셨다가 깨어나자마자 저를 찾으셨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링거 꽂은 손으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짐 빼서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고 하세요. 집 팔아서 도련님한테 돈 다 줬잖아요. 저희 이제 빈털털이에요. 어머니랑 평생 살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통곡을 하셨어요. 결국 협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발 나가다오. 돈 돌려주마. 성훈이 주려던 거 아직 안 보내고 남은 거 1억 있다. 그거 다시 줄 테니까 제발 저 끔찍한 짐들 가지고 나가. 하지만 저는 순순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 그냥은 못 나가요. 도련님 사업 자금으로 가져가신 돈 중 1억, 지금 당장 제 계좌로 이체하세요. 안 주시면 저 짐 절대 안 빼요. 제 협박에 질린 시어머니는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도련님에게 주려던 1억 원을 제 계좌로 이체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리 준비해 간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각서 쓰세요. 각서 내용은 이랬어요. 위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부양의 의무를 종료하며 향후 금전적 요구 및 사생활 간섭을 일절하지 않는다.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거였죠. 너 진짜 독하구나. 독사 같은 년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지장을 찍으셨어요. 그 빨간 인주 자국이 저에게는 해방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억을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원래 집값인 4억 5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죠. 3억 중 2억은 이미 도련님 빚 갚는 데 들어가서 날렸고 돌려받은 1억으로 빚 갚고 나니 남은 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를 얻을 돈뿐이었습니다. 30년 된 2층 상가 주택은 남의 손에 넘어갔죠.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편과 저는 다시 10년 전 흙수저로 돌아갔습니다. 통장 장호는 비었고 나이는 들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커요. 가끔 밤에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나요. 내 피 같은 집, 내 젊음이 들어간 그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저희 부부는 낡은 빌라 3층에 마음 편히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돈 아껴야 한다며 계란 하나도 아꼈겠지만 이제는 남편 밥그릇 위에 두툼한 계란말이를 올려주죠. 여보, 맛있다. 당신 솜씨 안 죽었네.
남편이 호호 불어가며 찌개를 먹어요. 좁은 거실, 낡은 형광등 아래지만 남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더 이상 밤 10시에 울리는 시어머니의 전화, 벨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되고 주말마다 불려가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식탁 옆에는 제가 다시 시작한 부업 거리가 쌓여 있어요.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남의 집 이야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잃어버린 건 집이지만 되찾은 건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요.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를 끊어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소식을 듣자 하니 도련님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엎어졌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피가 썩어서 나를 병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수혈을 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00억을 줘도 안 바꿀 내 인생의 평화. 저는 비록 월세방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